반갑습니다. 최욱재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이번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모르는 거 하나 알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설 강의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출제 빈도는 전체적으로 제가 고르게 됐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행정사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수 점수는 72점 정도 하셨으면은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론 수업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물론 행정학이라는 게 총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방자치까지 기타 부수적인 영역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총론부터 재무행정까지 실력이 괜찮으시면은 나 행정사 시험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 이념적 지향에 따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구분할 때 진보주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거 이랬어요. 자, 진보주의라고 하면은 뭐가 핵심이냐? 이 큰 정부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큰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서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2번 선지 같은 경우에 조세 감면이라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큰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활동이 되게 많아요. 정부의 활동을 많이 하려면 조세가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2번 선지에서는 반대되는 얘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제가 지금 문제를 풀었던 접근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진보주의는 뭐다? 큰 정부를 좋아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른 선지 등에 대해서는 해설지에 정말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설을 해두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보다는 당의 정책에만 기인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랬을 때 지금 타당성의 종류를 쭉 나열을 했네요. 이 문제를 제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모든 정책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왜? 돈을 쓰는 거니까. 근데 이 효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오로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했었던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므로 지금 3번의 내적인 타당성이 정답이 되겠다. 내적인 타당성은 패러프레이징을 하실 때, 내 말로 바꿀 때 정확한 인과관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3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직위분류제의 개념은 이랬어요.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서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이 텍스트 읽으실 때 핵심은 뭐냐면 일의 종류도 유사하고 난이도도 유사하다. 그런 애들끼리 모두 묶었다.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럼 바로 2번의 직급이 되겠죠. 종류가 유사한지 상이한지 이거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도 유사한지 상이한지 이거를 보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모두 유사하다 이러면 직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4번, 직위분류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문제를 더 냈어요.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직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의 체계를 분류한 게 직위분류제죠. 1번에 전문행정과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렇죠. 고도로 분업화한 거잖아요. 정부관료제를. 올바른 선지고, 2번에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여기서 핵심은 직무급 체계를 지닌다. 즉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 3번에 직무의 성질, 내용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 즉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 채용 승진 등 인사 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문제 없죠. 4번에
직위나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적응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전문행정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일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공직분류체계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된다. 5번에 개방형과 적합한 제도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계층에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공직분류 체계다. 5번. 다음 중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항상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추경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본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또 따로 편성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런데 내 맘대로 막 편성할 수는 없고 나름의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거 두 문자가 뭐냐면 전, 경, 법. 우리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었잖아요. 전쟁과 자연재해. 그래서 전쟁이 나왔고 재해가 나왔어요. 경자는 경제적인 위기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지에서 중대한 변화다. 그렇죠? 이 법자는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이므로 3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된다. 이거 푸는 방식이 이거였죠, 여러분? 전, 경, 법이다. 제가 해설지에 그 법령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수록을 해두었으니까 잘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다. 6번. 외교통상부의 통상사무가 산자부로 이관이 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핵심적인 얘기가 돼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A라는 부처에서 본래 하던 일인데 이 일을 B 부처한테 이관시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일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금의 책임 소관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자금의 이체라고 얘기를 한다. 바로 정답 3번이었다. 7번. 공익에 관한 학설 중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실체설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 어떤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공익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익관인데, 그 공익을 정부 엘리트가 지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번 선지 보시면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이 공익이라는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부 엘리트가 지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우월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이거를 엘리트주의 관점이라고 우리 공부한 적도 있고요. 2번 선지 보시면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 간의 견해를 들어보고 공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딱 규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이라는 것은 사회 내 개인 간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존재한다. 1번 선지.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 이 사익이라는 게 사회 내 각 개인의 견해라고 우리 공부하면 된다고 했었죠. 개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도 문제가 없어서 개인의 견해를 들을 필요가 없어서 4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데, 정책 결정 과정의 산출보다는 투입 기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투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8번. 조직 유형 중 기능구조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랬어요. 자, 문제 푸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기능구조라고 하면 관료제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관료제예요. 자, 그러면 관료제는 기계적 구조예요, 유기적 구조예요? 예, 기계적 구조죠.
딱딱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근데 4번 선지 보시면 환경 변화에 좀 더 신축적이고 대응적일 수 있다.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4번 선지 틀렸어요. 다른 선지도 간단하게 볼 텐데 5번 선지에서 이 고도로 분업화된 체계잖아요. 기능구조라는 것은. 그래서 능률성이라는 표현, 1번 선지에서 효율성이라는 표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능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3번, 5번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고도로 분업화된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더욱 발달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에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랬어요. 이 한정성 원칙이라는 것은 의회가 정한, 한정한 그 기준 내에서 행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정성 원칙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의회가 정한 목적 내에서 돈 써라. 그리고 의회가 정한 돈의 규모 내에서 돈을 쓰셔라. 그리고 의회가 한정한 시기 내에서 돈을 쓰셔라. 그게 세 가지 한정이잖아요. 기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름의 다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물론 해설에는 다 자세하게 해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비비 편성이라는 것은 여기 규모의 예외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이라는 것도 규모의 예외에 들어가게 되고요. 4번 선지에서 이용과 전용이라는 거 4번 선지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목적의 예외에 해당이 되고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시기의 예외가 되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여러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성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10번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뉴 거버넌스는 뭐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에 따라서 국가관리 해야 된다는 국가관리 패러다임이 돼요. 1번 선지 협력이 잘 되려면은 신뢰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번 선지 정치적인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견해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민사회, 시장, 정부 간의 협력체계이므로 중요하게 인식하겠죠. 그래서 2번 선지 틀렸어요. 3번에 일종의 파트너십이므로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겠죠. 4번 선지에서 그렇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5번 선지 같은 뜻이 되겠다. 문제가 없어요. 11번 여러분이 느끼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정부 규제는 규제의 개입 범위에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거. 이거 공부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네거티브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파지티브 규제는 반대겠죠.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거티브 규제가 파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자율성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이렇게 규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현대사회로 올수록 뭐가 강조된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공부하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4번 선지 볼게요. 파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바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고, 예를 들어서 5번 선지 같은 경우도 보세요. 현대사회에서는 파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래요?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요즘의 시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4번하고 5번 선지는 상충하는 선지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1번 선지에 대해서도 부수적인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 혹은 뭐가 아니다의 형식을 띈다 이랬어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게 네거티브 규제예요.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 말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외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지티브 규제는 요거의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1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머슬로는 이미 충족한 욕구는 동기부여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맞죠? 인간의 욕구는 생, 안, 사, 존, 자, 선언적으로 이렇게 5가지 욕구를 타고났는데 이렇게 나아간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번에 엘더퍼는 머슬로우를 비판하면서 나온 학자예요. 그래서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수정해서 ERG 3단계로 나누었다. 그렇죠. 축소한 거죠. 이렇게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3번에 허즈버그는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불만 요인은 불만족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지예요. 4번에 부름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은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정도다 지금 이랬죠. 원하는 정도라는 건 뭐예요? 유인가인 거죠. 유인가. 그래서 수단성이 지금 틀렸어요. 유인가.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5번에 부름의 기대이론은 대표적인 과정 이론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출제한 것들은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13번. 우리나라 내부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1번에 승급. 승급이라는 것은 호봉이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1번 선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호봉이 높아진다. 2번에 전보는 보직 이동이죠. 일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 선에서 나의 직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좋아요. 3번 파면이에요. 잘 되죠 정답이.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파면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해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제가 그리고 두 문자는 해삼을 먹으면 파워가 증진한다. 해삼 파워. 해임은 3년이에요 여러분.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 박탈이 되는 거예요. 3번 정답. 4번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그 사람을 면직시키는 제도가 되는 거죠. 해고시킬 수 있는 것인데 폐직 혹은 과원 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가 직권 면직의 사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5번 배치 전환이에요. 이거는 수평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수직 이동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전직, 전보 같은 거 모두 배치 전환의 종류에 해당한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꼭 잘 해두시고요. 14번 다음 중 공무원 행동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선지에서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했을 때 300명 이상의 연서로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2번 선지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보다 상위법이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3번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공무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죠. 4번에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부패 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내용입니다. 5번에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혹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조항인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신분보장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렸죠. 모든 공무원은 아니고요. 예외가 되는 공무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급 고공단이라든가 1급 공무원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제가 중복 출제한 문제인데 너무 중요해서 그랬어요.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행정 가치 중 수단적인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견해를 수렴하는 이 민주성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구분하죠. 대내적인 민주성은 우리 조직 구성원의 견해를 수렴하는 거고, 대외적인 것은 국민의 견해를 수렴하는 특성이 되고 문제 없어요. 이번에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케 만드는 하위 가치들인 거죠. 그래서 수단적 가치 달성을 통해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3번에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에 의해서 의무를 다하는 제도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책임이고요. 자율적 책임은 반대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의무를 다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4번에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주의잖아요, 여러분.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애들을 다 모아둔 게 관리주의죠. 걔네들은 사회적 능률성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기계적인 능률성이라고 해서 4번 바로 정답. 5번에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데 발전행정론에서 중시한 가치다. 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4번 정답이었습니다. 16번 다음 중 행정학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행정 이론 문제예요. 1번에 행태로는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행태주의는 검증 가능한 영역만 연구하자는 뜻이에요. 그걸 바꿔 말해서 뭐라고 해요? 사실 연구에 치중하자. 이 말을 길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어요. 이번에 체제로는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는 환경이 계속 변화하죠. 개방체제적 관점을 인정하는 거니까 잘 적응하려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제 적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체제의 안정과 균형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그 말하는 거죠. 환경을 막 능동적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3번에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제도 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급스러운 선지예요. 지금 3번이 정답인데 예를 들어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해관계자들끼리 이 제도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합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지금 틀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가 바뀔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 설계와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해야 돼요. 3번 틀렸다. 4번에 법적 제도적 접근은 구제도주의를 뜻해요. 얘는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그래서 구제도주의는 너무 정태적인 연구야. 신제도주의의 비판을 받았죠.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인 연구. 5번에 관리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그렇죠. 기계적인 능률성이다. 오케이. 17번 다음 중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이먼은 결정자의 인지 능력의 한계, 결정 상황 불확실성 및 시간 제약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이죠. 결정은 그렇죠. 제한된 합리성의 조건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완벽하게 결정을 위한 정보를 다 알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이번에 점증 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인 모형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점증 모형도 제한된 합리성을 수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3번에 혼합주사 모형이에요. 에치오니가 주장했죠. 점증 모형의 단점을 합리 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한 모델이겠고요. 4번 선지에서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 상황은 그렇죠.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바꿔 말하면 조직화된 무정보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모델이다. 5번에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고 틀렸죠,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경제적인 합리성이라고 해야죠. 합리 모형은 모든 정보 다 모아서 다 따져보고 가장 최선의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합리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되겠다. 5번 정답. 18번. 여러분 시험에서 책임운영기간 중요합니다. 책임운영기간 문제가 나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보자마자 이거 NPM에서 나온 제도다. 신공공관리. 그러면 1번 선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NPM 내용이죠. 신공공관리의 성과관리의 바탕을 둔 제도다. 2번에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2번 선지에서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 조건은 그 책임운영기관이 속한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다. 좋습니다. 3번 선지 소속된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임용시험이에요. 운영상의 자율성을 기관장한테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오케이. 4번에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보 가능하다. 이게 운영상의 어떤 융통성이 되는 거죠. 5번에 우리나라에서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약칭이 책임운영기관법. 이명박 정권에서 제정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틀렸죠, 여러분? 김대중이죠. 연도도 외우셔야 돼요. 1999.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선지예요. 5번이 정답. 다음은 인사행정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예요. 엽관주의는 민주성, 대응성 장점이 있는 거 맞죠?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2번에 실적주의는 그렇죠. 시험 보고 공무원 뽑는 거예요. 공무원 선발함으로 공직의 특권화를 배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 틀렸죠,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됐어요. 이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적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었던 인사행정 제도가 뭐예요? 대표관료제가 실적주의를 비판했었던 거잖아요. 비판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특정 계층이 공직을 독점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똑똑한 놈만 공무원 됐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2번 정답. 3번에 직업공무원제예요. 어리고 잠재성 있는 친구들 뽑는 건데 폐쇄형 체제인 거죠. 폐쇄형에 따라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에 대표관료제는 출신 성분과 인간의 행동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비수도권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5번에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이죠. 펜들턴법을 제정하면서 성립되었다.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20번. 이거 이제 예산의 전통적 원칙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예산의 원칙은 이랬어요. 지방정부가 각종 개발 부담금을 징수해서 중앙정부 세입장부로 이전할 때 징수 비용을 제외한 순수임만을 중앙정부 세입 예산에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기록해라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핵심이죠. 100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10원의 징수 비용이 있었다면은 90원만 우리가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100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0원을 즉 징수 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만큼 통제지향적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즉 90원만 이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빠짐없이 기록해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완전성 원칙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예산 총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 정답. 이 문제를 제가 낸 이유는 뭐냐면 예산의 전통적 원칙, 이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완전성 원칙을 여러분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실까 봐 예를 든 문제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문자 배웠던 거 있죠? 완전 차갑고 순수해서 현기증 나. 꼭 기억하시고요. 21번. 행정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 공식 맞죠?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이러면 틀려요. 대통령 소속의 조직이다. 올바른 선지고. 전통적인 행정부 통제 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외부 통제가 먼저였었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니까 외부에서 행정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니 내부 통제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3번에 옴부즈만은 행정감찰관이잖아요.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오로지 뭐만 한다? 시정해 주세요. 이거를 권고만 할 수 있다. 4번에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이죠. 그리고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도 맞고요. 5번에 선거제도는 그렇죠. 외부 통제에 속한다. 22번. A기업이 봉급에 관한 업무는 갑회사에, 광고에 관한 업무는 을회사에, 생산은 병공장에 각각 위탁을 하고 전략 수익과 판매는 A기업이 직접 담당한다면 이러한 조직 구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가 그려볼까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핵심적인 일만 수행을 하고 부수적인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이라든가 을이라든가 병이라는 조직에다가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죠. 협력적 네트워크 조직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 네트워크 조직이 여러분 기계적 구조에 들어가요? 유기적 구조에 들어가요? 유기적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4번 선지에서 표준형 절차라는 표현은 기계적 구조와 친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게 요거를 네트워크 조직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 조직이 유기적 구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23번. 바스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리더십이다.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 문제가 나오면 항상 선지에는 이 거래적 리더십 선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거래적 리더십과 관련된 선지가 뭐예요, 여러분? 업적에 따른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다. 쉽게 말하면 너가 이런 일 하면은 내가 보상해 줄게. 거래를 통해서 구성원의 수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유형이죠. 그럼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제가 문제를 풀었던 틀을 잘 보세요.
변혁적 리더십 문제가 나오면 선지에 뭐가 나온다? 거래적 리더십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24번. 다음 중 우리나라 법령에 담긴 예산 운영과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선지. 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서 매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여러분? 기재부 장관이. 그래서 이것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거죠. 좋은 선지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부는 어떻게 돈을 쓸지 계획안이죠.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헌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죠. 맞는 선지가 되고. 3번에 감사원은 이제 검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결산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면 결산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라는 것 자체가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가 결산 보고서예요. 감사원이 사전에 검사 보고서를 기재부한테 제출하죠. 그럼 기재부는 그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성인지적 관점이죠. 맞는 선지고. 5번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계와 기금 간 혹은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할 수 없다. 좋은 선지예요. 일반적으로는 전출 전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국가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의 종류에는 일반 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 회계 예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경우에 따라 전입 전출 가능하고 얘네들끼리도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선지 틀렸다. 25번. 여러분 시험에서 너무 좋아하는 주제죠. 허즈버그. 허즈버그가 주장한 만족 요인, 동기 요인 둘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로만 구성된 게 지금 무엇이냐 이랬어요. 이 만족 요인과 동기 요인은 일 자체와 관련된 요인이죠. 직무 자체와 관련된 요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선지 중에서 직무의 내용이라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로 인해서 느끼는 성취감, 그로 인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돼요. 그럼 이제 만족 요인의 반대말이 불만족 요인이잖아요. 불만족 요인은 직무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작업 조건 같은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대인관계 같은 것도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전체 모의고사였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멘탈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일수록 책을 너무 여러 권 공부하는 건 절대 좋지가 않고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막판에 강한 정신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